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아, 일시적으로 잠깐. 예, 이제 1학년 3월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3월 달 벌써 3주가 지났지만 이 3주가 아마 가장 힘든 3주였죠. 예,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오늘 정말 피곤한 그런 상태로 또 연수에 오셨는데 같이 또 이렇게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 3월 달에는 이제 1학년의 경우 2단 스테이지 2를 이제 다루게 될 거고요. 1학년이 이제 스테이지 1과 2가 조금 이렇게 두꺼워서 한 단원씩만 다루고 아마 이제 다음 달부터는 두 단원씩 다루는 이런 단계로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바로 이번 달에는 서론을 지난달에 했기 때문에 바로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탐구하기 위주로 엊그제 예고한 대로 한 1학년에서는 7가지 정도 탐구하기를 3시간 동안 다뤄볼 건데 아마 3시간을 풀로 할지 좀 줄일지는 이제 그 내가 우리 강의를 집에서 진행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스테이지 2에 들어가서는 이제 다른 교관을 먼저 보시고 학생들 탐구하기를 학습하고 프로세스를 익히는 이런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첫 번째는 여러분이 그 해설서를 먼저 좀 펴주시고 해설서에 스테이지 2 부분을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테이지 2는 새로운 수의 세계로 빠져보자 이렇게 학생 친화적인 이제 단원 이름을 썼는데 교과적 용어로는 정수와 유리수 단원이 되겠죠. 정수와 유리수는 두 개의 큰 줄거리로 갑니다. 더 넓어진 수의 세상, 그러니까 수를 확장하는 거죠. 유리수로 확장하는 그런 단계. 정수로도 확장해야 되겠죠. 음수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더 넓어진 수의 세상을 먼저 보고 새로운 수로 할 수 있는 일, 연산이죠. 연산을 다루는 그런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단원 더 넓어진 수의 세상을 다루기 전에 전체적으로 이제 이 단원의 핵심 지도 방향에 대해서 해설서를 찾아서 보시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야?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음수다, 음수. 말할 줄 몰라? 음수라는 거는 이제 초등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소인수분해 한 1단원에서 다루지 않고 여기서 처음 다루는 개념이기 때문에 음수 개념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음수는 0을 기준으로 양수와 대비되는 수로 이해한다. 이건 뭐냐면 아이들이 양수를 알고 있다는 전제죠. 그래서 음수라는 것은 0을 기준으로 양수의 이제 반대편에 있는 그런 대비되는 수로 이해하는, 그러나 그것이 금방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체화하는데 시간을 줘야 됩니다. 이 음수에 대한 거부감이 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화하는데 좀 시간을 드려야 되고요. 이제 이렇습니다. 나중에 연산에 가서 이제 다루게 되겠지만 2 빼기 5다. 2 마이너스 5다. 이제 이럴 때 이제 이건 이런 연산을 초등에서는 불가능했죠. 초등에서 이제 뭐가 문제냐면 초등에서는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뺄 수 없다. 이런 말을 교사들이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교육과정에서 하는 것은 아닌데 교사들이 예를 들면 이제 뺄셈 할 때 22 빼기 5 이렇게 할 때 이런 뺄셈 할 때 초등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1의 자리를 먼저 뺀단 말이에요. 그런데 2에서 이제 5가 보니까 5가 더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빼는 수의 1의 자리가 크면 이제 10의 자리에서 받아내림은 요거를 하나를 10을 받아내려서 1의 자리 10으로 바꾸는 이 전환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12에서 5를 빼서 이제 7을 쓰고 이제 1을 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때 10의 자리 1을 1의 자리로 받아내림한다 이러면 될 거를 2에서 5를 뺄 수가 없다고 먼저 선언해서 2에서 5를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받아내림한다. 이런 말을 애들이 계속 듣는단 말이에요. 그럼 애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어릴 때부터 2에서 5를 뺄 수 없다. 이런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중학교 와서 가끔, 선생님 2에서 5를 어떻게 뺍니까?
거부하고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이제 이런 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초등 선생님들에게는 그런 말 교육 과정에도 없고 2에서 5를 뺄 수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중학교 가면 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말고 2에서 5를 지금은 2에서 5를 빼면 얼마가 되는지 표현할 수 없다든가 뭐 이렇게 말을 해서 장차 이것을 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진 용어를 써라. 아니면 뭐 뺄 수 없다 이러면 아예 하지 말고 빼는 수의 1의 자리가 빼어지는 수보다 크기 때문에 10의 자리에서 받아내림한다. 이 정도 가르치라고 이제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관행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2에서 5를 뺄 수 없다. 이제 이런 문제인 이런 식으로 음수에 대해서 아이들이 거부감이 있어요. 체화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아이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시간을 줘야 된다는 것이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새로 등장한 음수의 사칙 연산 이걸 어떻게 할지 이것이 이제 그냥 계산적으로 잘 할 수 있지만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칙 연산을 공식적으로 덧셈은 이렇게, 뺄셈은 이렇게, 곱셈, 나눗셈 막 할 수 있지만 초등학교 때도 가장 안 되는 것이 분수의 사칙 연산입니다. 거기에 너무 많은 공식이 있어요. 덧셈, 뺄셈 하는 방법과 곱셈, 나눗셈 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기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또 중학교 올라오면 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제각각 가르쳐버리면 힘들어진다. 그래서 그 원리를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이 단원의 핵심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알고 있던 연산 법칙을 확장해서 음수의 덧셈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음수의 덧셈을 이용해서 뺄셈을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선생님들이 음수의 덧셈과 뺄셈을 달리 가르치면 안 됩니다. 음수의 덧셈을 먼저 깨닫게 하는 거고 뺄셈은 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덧셈의 원리로 가르쳐야 돼. 원리를 여러 개 만들면 아이들이 힘들어진다. 그걸 철저히 지키셔야 됩니다. 따라서 음수의 덧셈을 처음 배우는 거니까 덧셈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뺄셈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뺄셈은 덧셈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만드는 법만 가르치면 덧셈으로 하는 겁니다. 원리는 덧셈만 있는 겁니다. 뺄셈의 원리가 없어요. 뺄셈은 덧셈으로 바뀌는 그 원리만 가르치면 계산은 덧셈으로 하는 거다. 뺄셈 하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가면 이제 뺄셈을 그냥 하게 되겠지만 음수의 뺄셈이라는 것의 그 걸림돌을 아이들이 극복하지 못하는 것은 뺄셈을 뺄셈처럼 가르치기 때문에 뺄셈을 덧셈처럼 가르쳐야 돼요. 이렇게 지금 철저히 이 책은 가르치는 거, 애들이 알아야 될 원리를 최소화시키고 나머지는 다 연계시킨, 결부시켜서 하나로 개념을 모으는 겁니다. 그러면 방법은 하나인데. 그런데 다 따로따로 방법을 다 가르치면 어려워진다.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한다. 이런 것을 철저히 생각하시고 그렇게 이제 덧셈과 뺄셈은 절대로 달리 가르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음수의 곱셈과 나눗셈도 마찬가지의 그런 방법으로 지도한다. 그리고 이제 기호가 있는데 이 기호가 이제 크다 작다. 이 크다 작다는요 초등 기호입니다. 초등에서 저학년서부터 씁니다. 1학년 때부터 크게 비교해요. 3하고 5하고 누가 크냐. 수직선에서 1학년 수직선을 쓰는 건 아니지만 수줄을 가지고 풍선 같은 줄을 가지고 이제 대소관계를 비교하기 때문에 이런 기호를 씁니다. 그래서 중학교 올라오면요 거기에 이제 등호가 들어가는 이 두 개의 합 연산이죠. 요거는 중학교에 쓰는데 중1에서는 사실 쓸 게 없어요. 부등식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중1에 쓸 게 없어서 우리 책은 부등식 기호를 쓰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모든 기호나 모든 원리는 그것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 효과적이지 1학년 때 이 기호만 살짝 써서 1년간 지난 후에 다시 2학년에 가서 이 기호를 아이들이 기억하기를 바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기호는 2학년 부등식에 가서 쓴다. 여기서는 아예 표현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빠진 거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이 책을 2학년 가서 다룰 때 쓰는 거고 1학년 때 다뤄봤자 아무 쓸모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을 완전히 빼버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단원에, 중단원, 이제 첫 단원은 더 넓어진 수의 세상. 이게 이제 음수입니다, 음수. 양수가 음수로 이제 넓어지는 이런 수의 세상이 있고, 단원 지도 계획은 지난 3월달, 2월달 강의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따로 드리지 않고 바로 그 다음 쪽 학습 목표 상세화 쪽으로 넘어갑니다. 성취 기준과 핵심 역량을 어떻게 섞었는가. 교육과정 성취 기준은 이 부분이 이제 두 가지죠. 양수, 음수, 정수, 유리수 개념을 이해한다. 그리고 정수와 유리수의 대소 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아직 사칙 연산은 이 다음 단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양수, 음수 개념, 정수, 유리수 개념 정도를 이해하는 거고, 그다음 대소 관계 비교하는 정도까지 첫 단원에서 하는데 핵심 발문을 보시면요. 양의 부호와 음의 부호의 의미는 무언가? 의미야. 이 의미, 부호의 의미. 이것을 잘 끌고 가야 계속 이어지는 다른 탐구 과제에서 연결할 수 있어요. 이 부호의 의미가 상당히 아이들한테 연산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부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의 대소를 비교할 수 있는 원칙은 무엇인가? 이거는 중학교에서 세우는 원칙이 아니고요. 초등학교 때 이미 아이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중학교에서 살짝 연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새로 여기서 뭘 가르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개념 지식에다가 중학교 개념을 연결하는 거지, 내가 중학교에서 이것을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처음부터 가르친다. 이거는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기존 지식에 연결하지 못할 뿐더러 또 새로 가르치는 것이 아이들이 이상하게 받아들이기도 힘듭니다. 이 아이들이 가진 지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상태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 두 가지 핵심 발문은 항상 이 단원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의 그 상태를 순간순간 파악하면서 애들이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을까? 이걸 평가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핵심 발문을 내가 했을 때 이 녀석들이 답을 해낼 상태로 가고 있는가? 그럴 때 내 수업이 그 방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에 들어갈 때 첫 번째 다룰 탐구 과제는 절대값과 대소 관계입니다. 두 탐구 과제를 다룰 것인데, 하나는 절대값에 관한 거고, 그 다음에 대소 관계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를 먼저 볼게요. 지금 참고하는 교과서는 2월 달에도 그랬듯이 천재교육의 유희찬 교수의 그 교과서입니다. 그 책을 가장 많이 본다는 그 점유율을 보고 제가 그 책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검정 교과서에서는 수직선 위에 수를 어떻게 나타낼까요? 수직선 위에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선을 정의합니다. 이 수직선은 초등에서도 썼지만 수직선이라고 정의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학교 올라와서 이 수를 대응시켜서 만든 직선을 수직선이라 한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점을 정의하고 그다음에 양의 정수, 음의 정수 이렇게 대응시킨다. 그래서 수직선 위에 이렇게 수를 대응시킨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유리수로 확장해서 유리수도 마이너스 음의 3분의 1이나 양의 2.5를 수직선에다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그냥 바로 가르치죠. 이건 교과서 본문입니다. 그 다음에 가면 이제 절대값도 다루고 있죠. 수직선과 절대값은 관계가 있고, 절대값은 무엇인가요? 이제 탐구학습을 하기, 교과서 탐구학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적힌 그 수를 수직선에 나타내었을 때 원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이거는 절대값 이제 두 개씩 있는 거죠. 이것을 한번 해보는 열기를 하고, 다지기 할 때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원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대응하는 점은 양쪽으로 3에 해당되는 플러스 양의 3과 음의 3. 저도 버릇이 플러스란 말을 자꾸 쓰는데 그게 아니고, 아이들은 이 덧셈 기호와 양의 부호를 잘 구분해야 돼서 한국말로 하면 더하기고, 그 다음에 양의 부호는 양의 3 이렇게 읽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영어로 플러스, 그럼 이게 플러스가 덧셈인지 양의 부호인지 헷갈리죠. 여러분 플러스 3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건 아니고, 그럼 애들이 이 부호와 기호를 헷갈립니다. 그래서 더하기 양의 3 이렇게 한글로 순수하게 표현하는 이제 버릇을 들이는 것이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저도 이제 중학교 교사를 별로 안 해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데, 오늘 저도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말 또 같이 막 섞어서 쓰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플러스란 말이 원래 정상이고요.
양 플러스가 더 세네요. 양의 부호는 파지티브, 음의 부호는 네거티브 이렇게 써야 된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그래서 우리가 플러스 파지티브 3 이상하잖아요. 3은 또 한글인데 파지티브 3 이럴 수도 없고 차라리 다 한글로 써서 더하기 양의 3 빼기 음의 5 이렇게 쓰는 것이 아이들한테도 버릇들이면 제가 어떤 교실 가면 그렇게 버릇들인 교실은 아주 명확하게 애들이 쓰더라고요. 굉장히 그런 말 정확히 쓰는 거 보면 징그럽긴 한데 그래도 용어를 정확히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고 이렇게 이제 일단 원점에서 똑같은 거리에 있는 걸 하나 찾게 해서 어떻게 표현할까 이렇게 질문해서 끝납니다. 상당히 어설픈 질문이죠. 그러고는 이제 그것을 절대값이라 그러고 이렇게 표현한다. 바로 그 다음 줄에 이제 답이 있는 이런 형태가 전형적인 교과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여는데 생각을 열어서 바로 닫아버리는 요거는 아이들이 생각을 열고 싶은 마음을 사라지게 하는 거죠. 생각을 열고 애를 태워서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고민한 그 결과로 이런 기호가 만들어지고 절대값이라는 용어가 정의돼야 되는데 교과서는 성급하게 일반화하고 성급하게 정의해버린다. 이런 차이를 수학의 발견은 극복하려고 이 사이의 갭을 많이 정의를 가는데 뜸을 많이 들였다. 뜸을 많이 들이면 밥이 잘 익어요. 근데 뜸이 잘 안 들이면 밥이 설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이렇게 빨리 가면 설은 상태로 절대값을 학습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수의 크기 비교를 어떻게 하냐면 수직선에서 합니다. 수직선에서 자연수를 수직선에 나타내면 자연수를 수직선에 나타내면 오른쪽 같이 이렇게 오른쪽 왼쪽이 누가 크다. 이 말은 왜 했냐면 교과서가 초등학교 지식을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초등학생은 여기까지는 했어요. 0보다 큰 초등학생은 0부터 표시하는 수직선이 있어요. 0, 1, 2, 3, 4 이 부분이 초등학교 겁니다. 여기서 이제 오른쪽 가면은 커지고 왼쪽 가면 작아진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더 수직선을 확장했을 때 또 유리수로 확장해도 수직선의 양쪽에 크고 작은 대소관계를 알 수가 있다 해서 대소관계를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하고 있죠. 여기에 이제 절대값 개념이 끼기 때문에 절대값을 요것 때문에 가르치는 겁니다. 요것 때문에. 이것이 아니면 중학교 절대값 가르칠 이유가 없어요. 고등학교 하면 절대값 함수를 다루는데 이 절대값 함수를 다룰 때 절대값을 쓰고 또 여기에다가 또 절대값 하나 더 붙여서 이런 직선에 절대값 두 개가 붙은 1차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이 고등학교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절대값 기호를 쓰고 하지만 중학교에서는 여기서 양수, 음수의 그 대소관계 비교하는 이 말의 표현, 절대값이란 말이 없으면 표현이 좀 어렵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할 수 없이 이 부분에 절대값이 들어가는 것이다. 절대값 개념이 중학교에 대단히 막 중요하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그 수의 대소관계 이 두 줄 쓰려고 정의한 거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래도 그렇게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이 정도까지가 현재 검정 교과서에서 다루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수학의 발견은 뭘 다루고 있느냐? 차이점을 좀 느껴가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아까 그 성취 기준 상세한 부분을 그냥 쑥 넘어가 버렸네요. 자, 그러면 수학의 발견은 첫 질문이 탐구하기 4인데 첫 질문이 그림에 양의 3과 음의 3을 표시해보자. 그리고 왜 그렇게 표시했는지 설명해보자. 이게 이제 아까 똑같이 3과 양의 3과 음의 3을 표시하는 그 탐구하기가 있었죠. 교과서, 기존 교과서에도. 그렇지만 그거는 찍기만 하면 끝나는 건데 여기서는 왜 그렇게 표시했니? 라고 이제 묻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 그리고 이제 수직선을 보시면 교과 수직선과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이 수직선 때문에 고민 많이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냥 수직선을 이렇게 아무 표시하지 않고 주자. 이란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그래도 원점이라도 표시해주자. 2안. 세 번째는 지금 현재가 세 번째예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이 기준이 되는 1 표시해주자. 다섯 번째는 교과서처럼 다 주자 이렇게.
이렇게 이제 갖는 건데 결국 현재 상태처럼 다 빼고 이제 이렇게 그 원점 표시하고 그 다음에 한 칸씩 가는 요 마디 이제 이 간격을 등간격으로 찍은 이거는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이걸 완전히 그냥 그 1단계 1순위처럼 그냥 수직선만 주는 것 또는 거기에 원점 표시하고 끝낸 것보다는 조금 이제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했는데 저는 이제 원점파였습니다. 원점만 주고 나머지 이 칸은 지손으로 쳐봐야 된다. 지손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선생님들이 실험 과정에서 아이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서 너무 많은 그 에너지를 뺏기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칸씩 치는 것으로 했고 이제 눈금을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과 +3 이것을 이제 표시하는 것이 사실은 요것의 의미는 바로 이 전 탐구에서 음의 3과 양의 3이 뭐냐, 음수와 양수가 뭐냐 그 의미를 전에 탐구한 상태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이걸 처음 보는 게 아니고 이게 탐구하기 4기 때문에 탐구하기 1, 2, 3회를 거치면서 이거의 의미는 파악이 이제 됐고 그래서 충분히 이제 반대쪽에 이렇게 찍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한 거고요. 이번 문제는 유리수로 역시 이제 교과서 마찬가지 교과서도 유리수로 확장했듯이 여기서도 유리수로 확장하는데 역시 수직선에 기준을 주지 않고 그다음에 이걸 찍어주지 않고 자기 손으로 찍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왜 그렇게 표시했는지 1번과 같은 질문은 하지 않고 표시만 하도록 하는 정도로 다시 재차 반복적인 질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어려운 게 뭘까? 예를 들면 -5와 3분의 1 이런 겁니다. 물론 +5와 3분의 1이 있어요. +5와 3분의 1은 1, 2, 3, 4, 5와 이제 6이 있는데 3분의 1이라는 것은 초등에서 3분의 1의 정의가 나옵니다. 3분의 1은 이제 이번 기회 중등 선생님들도 이 분수의 정의를 정확히 좀 알아주셔야 돼요. 3분의 1은 1을 똑같이 3등분, 세 조각으로 나눠서 그 중에 하나다. 그래서 5하고 6 사이를 이렇게 똑같이 세 조각 나눠서 그 중에 하나, 요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5와 3분의 1이다. 양에 이렇게. 이걸 가지고 애들이 음의 5와 3분의 1 가는데 음의 1, 음의 2, 음의 3, 음의 4, 음의 5인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예상해 보세요. 여기서는 아이들이 이 5의 오른쪽 여기를 3등분 할 것인지 5의 왼쪽을 3등분 할 것인지 그게 이제 어려운 거죠. 아마 5개념으로 나타나는 이 5와 4 사이를 3등분하는 그런 아이들이 이제 충분히 발견될 거를 예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에게 거기가 아니고 이쪽 음의 5와 음의 6 사이를 3등분하고 음의 5에서 가까운 쪽 여기에 이제 음의 5와 3분의 1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과제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인식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이런 5개념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충분히 이제 존재할 수 있고요. 요런 상태가 되면 요 상태는 상당한 토론을 아이들끼리 이제 대화를 붙여서 어떤 게 타당하냐. 근데 이게 타당하다고 설명해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아이들의 그 생각을 묻고 또 아이들끼리 그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런 토론 과정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엄청 아이들에게 중요한 지식을 많이 베풀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과정을 거친 후에 수직선을 정의합니다. 수직선을 정의하고 오른쪽에 양수, 왼쪽에 음수 이렇게 정의가 나옵니다. 이 정의가 나올 때까지 이 두 개의 문제를 푸는 동안 아이들이 수직선에서의 그 위치를 찍는 것으로 스스로 찍었기 때문에 수직선의 양음의 개념, 오른쪽 왼쪽 개념, 대소 개념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건 아이들이 하지 않고 책이 그냥 바로 찍어주고 이게 오른쪽이고 왼쪽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다소 아이들에게 좀 이해에 부담스러운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번 문제는 이 수직선에서 양수와 음수 그리고 0 이런 크기를 비교하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모든 친구들과 같이 정리해보자. 모든 활동이 모든. 이게 수직선의 의미, 수직선의 대소관계 이거를 이미 이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도록 모든 활동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간을 정확히 많이 끌어도 여기서 정확히 하면 대소관계가 다 끝나는 겁니다. 거의 그렇게 보시고 이 참고하기 4번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해설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해설서. 해설서는 이제 이 탐구하기 4번의 의도는 수직선과 대소관계를 이해하는 거다라고 하시고 이 활동은 학생들이 수직선의 용어와 의미를 처음 배운다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초등학교에서 분수와 소수의 대수 비교하면서 양수를 수직선에 나타낸 활동을 했습니다. 6학년 때, 5학년 때 다 했습니다. 그래서 수직선을 이용해서 음수를 수직선에 나타내는 방법을 찾아내는데 이 음수가 양수에 대응되는 개념이니까 왼쪽으로 갈수록 음수가 이제 더 작아지지만 절대값은 커지는 그런 상태. 그래서 수의 대소 관계를 비교하는데 수직선이 매우 유용한 도구임을 아이들이 확인하고 이 탐구 활동의 목적은 수직선 관찰을 통해서 학생이 스스로 대소 관계를 비교하는 원칙을 만들어내는 거다. 그것이 이 탐구 활동의 의도입니다. 이런 의도를 아시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상 답안으로 가볼게요. 예상 답안은 가장 이제 처음에 주었던 음의 3과 양의 3의 그 반대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원점에서 어떤 쪽으로 움직일 거냐 이런 것이 가장 이제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 답안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고 수업 노하우를 보시면 수업 노하우는 초등에서 이제 다룬 어떤 분수의 의미 이런 걸 좀 새겨야 됩니다. 아까 제가 분수의 의미를 말씀드렸는데 초등에서는 분수의 의미를 등분할입니다. 등분할 똑같이 나누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1과 2분의 1이나 5와 3분의 1 이런 것들의 점을 찍을 수 있도록 이제 안내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양수끼리 대소 비교나 음수끼리 대소 비교는 이 다음에 절대값을 배운 후에 다시 한번 이제 절대값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정리해 보도록 한다. 아직 지금 이제 이 탐구하기 4번에서는 아직 절대값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그냥 대수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냥 수직선에 위치해서 하는 것이지 절대값이란 말을 아직 못 쓰는 겁니다. 참고로 이제 분수, 즉 유리수에 대응하는 점을 수직선에 찍는 것은 초등학교 3학년에서 배운 분수의 개념과 연결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분수 개념을 설명해 드렸어요. 분수 개념을 조금 정확히 이해하시고 그중에 가장 분수에서 핵심 개념은 단위 분수입니다. 1이라는 거죠. 1. 우리 수에서도 자연수 1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분수에서도 자연수 1이 중요한데 그게 분자가 1인 그런 분수를 단위 분수라고 합니다. 이 단위라고 하는 거는 단위가 존재해야만 나머지 것을 다 잴 수가 있어요. 척도죠, 척도. 그래서 왜 그것이 단위 분수냐, 왜 그것이 1이 있느냐, 그거는 이유가 없어요. 그것이 있어야만 그 다음 수를 만들어야 된다. 빼앗는 공리죠. 1이 있어야만 1 다음 수를 만들어서 2가 만들어지고 1 이전의 수가 0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에 대해서는 만드는 그 1 자체가 원초적인 수이기 때문에 그것이 분수에서는 단위 분수입니다. 몇 분의 n분의 1이라는 이런 단위 분수 개념이 있어서 모든 분수를 다 단위 분수로 해결할 때 단위 분수의 모든 사칙 연산이 단위 분수 하나로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일관된 설명이 가능한 개념을 가장 핵심되는 개념으로 하고 그때 이제 각 연산마다 공식이 생겨나는 거죠. 근데 공식은 다 다르기 때문에 단위 분수 개념으로 통일해야만 아이들이 초등 분수에서 충분히 이제 제대로 이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좀 넣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초등교사는 아니지만 단위 분수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단위 분수는 중등에서는 문자입니다. 4분의 1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걸 A라고 표현하든가 X로 표현하면요, 2A 더하기 A는 3A입니다. 3A.
근데 이 초등에서는 이게 4분의 2 더하기 4분의 1은 4분의 3이다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4분의 1이 단위입니다. 단위. A입니다. A. 4분의 2라 할 때 분모와 분자가 다른 겁니다. 분모는 개수입니다. 근데 분자는 개수입니다. 근데 분모는 쪼개거나 이런 대상이 아니에요. 분모는 그냥 개체입니다. 개체. 그러니까 4분의 2는 4분의 1이라는 녀석이 두 개 있는 거예요. 이 A와 똑같습니다. 이 A에서 A는 A라는 문자 개체고 그것이 두 개 있는 겁니다. 이 A는 개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이 그것을 4분의 1로 적용시키고 이것을 중3에서는 2루트 3으로 적용시키고 2루트 3. 2루트 3은 루트 3이 두 개 있는 거예요. 루트 3은 쪼개거나 뭐 할 수 없어요. 그러나 2는 계산의 대상이지만 루트 3은 계산의 대상이 아니에요. 개체니까, 개체니까. 그래서 서로 다른 의미가 가지고 있는데 그때 분수는 초등에서는 분모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 탐구 5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탐구하기 5번은 절대값의 뜻과 성질입니다. 절대값의 뜻과 성질. 바로 이제 그 아까 4번에 이어서 절대값을 다루게 되는데, 수직선에서 이제 탐구 첫 번째 탐구는 수직선에서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수들을 찾아서 한 개 이상 짝지어 보자 했어요. 이것도 아까 교과서에서 했던 활동이에요. 양의 3과 음의 3을 주고 누가 원점에서 같은 거리에 떨어졌냐. 근데 그것을 교과서는 거기 다 주고 찍어주고 눈으로 보게 했어요. 그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는 같은 수들을 찾는데 어떻게 찾냐면 스스로 찾아라. 스스로. 너의 손으로 찾아라. 라는 자기 주도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 개 이상 짝지어보자 이렇게 한 거고요. 예를 들면 이제 뭐 플러스 4와 양의 4와 음의 4 이게 짝지을 수 있죠. 여기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으니까. 근데 애들은 이렇게도 가지만 아래로도 간다. 이럴 때 이건 또 다른 방법인가 또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런저런 이제 오개념들도 있고 애들의 생각이 다양한 걸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한번 이렇게 찍는 작업을 통해서 절대값을 정의하고 기호도 역시 교과서랑 똑같은 방법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절대값 구하는 것도 교과서 많이 있죠. 여기서는 이제 핵심이 3번 문제입니다. 3번. 3번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선생님들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저는 굉장히 3번이 의미심장한 문제다. 3번에서 보면 절대값이 다음과 같은 수를 구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 보자. 절대값이 3분의 5인 수, 그러면 양의 3분의 5가 있고 이제 음의 3분의 5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뭐냐? 이유 쓸 수 있고요. 근데 이제 핵심은 4번이다. 절대값이 음의 7인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없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아이들이 역시 여태까지 어떤 수학 문제를 풀 때 없다. 그런 답 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애들은 어떻게든 답을 써야 되니까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음의 7의 절대값을 구해요. 그럼 절대값이 이제 7이겠죠? 이렇게 답 쓰는 아이가 꽤 많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아이들한테 상당히 또 많은 이런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문제를 집어넣는 거는 사실 아이들이 너무 기계적으로 풀이를 하는 것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냥 우리 책은 답이 없는 것도 많아. 이런 거를 주기 위해서 애들한테 주의를 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이런 걸 많이 넣어봤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마지막 목적은 절대값을 이용하여 부호가 같은 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원리를 만들어 보자. 아까 이 전에 탐구와 똑같은 건데 이번에는 절대값을 이용해서 원리를 써봐라. 아까는 절대값이 없는 상태에서 수직선만 가지고 해봐라. 이런 차이를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예상 답안을 보면 해설서의 그 탐구하기 의도를 보면 먼저 의도를 보면 수직선에서 원점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수들의 특징을 살펴봐라. 그래서 절대값 개념을 이제 거기서부터 받아들여라. 이것이 교과서가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찍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특징이 관찰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절대값 개념은 개념 자체보다는 개념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부호가 같은 두 수의 크기 비교. 그리고 유리수의 덧셈과 뺄셈 과정을 일반화할 때
아까 제가 크기 비교 때만 쓰인다고 했는데 하나 더 있네요. 크기 비교하고 이 덧셈 뺄셈의 과정을 글로 일반화할 때, 그때 절대값이란 말을 쓰죠. 이 두 가지의 용도를 가지고 절대값이 현재 위치에 교육과정에서 자리매김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상 답안 여러분 보면은 다 예상한 답안이고요. 또 이제 이런 답도 있겠죠. 예상 답안은 아마 그냥 넘어가 될 것 같고 수업 노하우로 가시면 수업 노하우 참 여러 가지 많네요. 2에서 아까 그 두 번째 절대값 구하는 문제 구할 때 학생들이 먼저 수직선의 수를 나타낸 후에 답을 좀 구하도록 안내하면 절대값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면 기계적으로 절대값 구하라고 하면 부호만 떼내는 부호가 없으면 된다 이런 그 공식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직선에 나타내 보면 거리가 보이잖아요. 절대값 정의를 이용해서 답을 구하도록 하는 그런 절대값 의미를 좀 정확하게 기억하고 또 이제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얘기고요. 또 그 2번을 해결하면서 학생들이 절대값 의미 대신에 절대값 구하는 방법에만 집중하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애들은 당연히 애들은 이제 절대값 문제를 풀게 되면 부호만 떼내는 이런 그 공식 방법에 집중하게 되면 젖어들게 되는데 그래도 선생님은 경각심을 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은 부호를 떼어낸 수다 이렇게 기억하지 않도록 강조를 여러분이 해주셔야 아이들이 절대값 개념을 좀 정확히 가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잘못된 기억이 문자에 대한 절대값 할 때 굉장히 오류를 봐. 특히 문자가 음수일 때. 그 문자가 음수일 때의 절대값 개념. 자, A가 음일 때 절대값 A는 얼마냐? 그러면 A들은 그냥 A라고 쓸 가능성이 많죠. A가 음수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애들은 이 A 자체가 음수인 것하고 A 앞에 부호가 없는 것을 구분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한 문제는 절대값 자체가 부호를 뗐다라는 개념만 가지고서는 이해시키기 어려운 그런 아이들이 이해시키기 어려운 이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3번 아까 답이 없는 문제라고 그랬고 이 답이 없는 문제에서 아이들이 이제 1, 2번의 활동에서 절대값 의미와 정확한 기호 사용을 습득하지 못한 그런 아이들이 아무런 고민 없이 또 플러스 7, 마이너스 7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음의 7, 양의 7 하기도 하고 그냥 양의 7로만 그냥 7이라고 답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오답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 수업을 끌어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답이 나오는 걸 예상했을 때 예상하기 위해서 그다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연결할 거냐라는 그 고민이 수업 전에 여러분의 구상 속에 있어서 그 구상을 가지고 수업에 들어가야만 된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당황해서 아니면 일부 이런 아이들을 막 틀렸다고 혼을 내실 우려가 많다. 이거는 사고로서 해결해야지 혼내고 아니고 이런 여러분의 그 정리로 가서 교통정리하는 사람처럼 수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음의 7 이런 음의 7의 절대값을 구하는 문제로 착각해서 답할 수 있는데 참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이게 절대값 그러면 항상 부호를 뗀다는 이제 이런 생각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해결하는 과정에 상당히 많은 이제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지금 밑에 여기 필기체로 나온 대로 절대값이 얼마인 수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지면 아이들이 이제 그 말을 통해서 절대값이 음의 7인 수가 뭘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수업 연구에 바로 그 부분을 써놨어요. 정답이 없는 문제나 또는 질문의 조건이 불충분한 문제는 어떤 교육적 효과가 있을까? 어떤 선생님들은 이거를 거부하세요. 나쁜 문제다 또는 잘못된 문제다. 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잘못된 문제는 문제가 잘못된 거지 교육적으로 무가치하다고 판단할 수는 또 다른 겁니다. 교육적인 가치는 훨씬 더 풍부하다 그런 것을 써놨는데 이것을 시험에 냈다면
큰일 나죠. 시험에서는 약간 좀 문제가 있습니다. 틀린 문제를 출제하는 이런 것 자체가 부정적인 거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도 있습니다. 시험에 내는 건 아니고 교과서나 또는 수업 상황에서는 교육적 효과가 충분히 클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줬는데, 학생들은 항상 정답이 반드시 존재한다거나 정답이 유일한 문제만을 해결하는 그런 관성에 젖어 있다. 그 답을 내면 꼭 그 답이 맞았는가를 선생님한테 확인해야 되는 게 애들의 그 속성인데, 정답이 없는 문제가 존재하면요, 아이들이 고민을 엄청 합니다. 고민. 이걸로써 절대값 정의가 그냥 확 깨달아지는 거죠. 그전에 절대값을 우습게 보던 아이들도 이거 가지고 절대값 확실히 깨달을 수 있었다, 이런 증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체가 상상조차 하지 않으려는 그런 관행으로 우리가 애들을 키워서는 안 되고요. 항상 애들은 모든 것을 다 없을 수도 있다, 그런 폭넓은 생각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없는 이런 엉뚱한 질문에 대해 전혀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애들은 어떻게든 답을 찾으려 한다. 근데 이 정답이 없는 문제를 몇 번 접하다 보면요, 애들이 문제를 하나하나 볼 때 굉장히 세심해져요. 그래서 학생들의 생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학생들은 답을 구하기 전에 문제 자체가 잘못이 있는지부터 파악을 한다. 의심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부터 하는 그런 습성도 있고, 이렇게 되면 애들은 엄청난 반성적 사고, 이 반성적 사고라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그 잘못을 반성하는 게 아니고 머리를 사용하는 반성. 반성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것이 정확한지 의미가 맞는지. 폴리아의 4단계에도 네 번째가 반성이잖아요. 그 반성적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주 정확하고 깊은 수학적 사고를 하게 된다. 이런 효과를 생각해서 이런 정답이 없는 문제 또는 질문이 좀 조건이 불충분한 문제. 조건이 불충분한 문제는요, 교육학에서는 오픈 프라블럼, 그러니까 생각을 열어놨다, 열린 문제라는 거예요. 이론에서 열린 문제는 어떤 효과냐? 창의성을 키워준다. 조건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다가 새로운 조건을 붙일 때 그 조건을 멋있게 붙인 아이가 있고, 그냥 전형적으로 문제를 붙인 아이가 있는데, 창의성을 발휘할 때 거기서 자기가 만든 것이 독특하고 독창적이면 굉장히 이제 큰 즐거움을 얻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게 이 오픈 프로블럼입니다. 조건이 불충분한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중단원 2로 넘어갈게요. 중단원 2는 새로운 수로 할 수 있는 일. 할 수 있는 일은 연산입니다. 사칙 연산. 그러니까 유리수의 사칙 연산, 사칙 계산이라고도 하죠. 사칙 계산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유리수의 사칙 계산에서는 이제 뭘 다룰 거냐 하는 건데, 단원 지도 계획 그렇고요. 단원 개관에서 이제 학습 목표 상세화, 아까 1단에서 그냥 막 넘어갔는데, 이 책의 특징은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이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세하게 상세화하고, 거기에 2015 교육과정이 가장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수학 교과 역량 6개를 가미한 학습 목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정수와 유리수의 사칙 계산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 계산을 할 수 있다. 원리를 이해하고 계산할 수 있다는 이 단순한 것을 무려 7개의 이런 구체적인 목표로 바꿔서 이 각각마다 다 탐구 활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습 목표를 다시 우리가 보시면, 다양한 맥락 속에서 음수와 양수의 그 덧셈 방법을 추론할 수 있다, 추측할 수 있다. 다양한 맥락 속에서. 굉장히 맥락이 중요하죠. 이거는 아이들의 그 삶에 관계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덧셈의 원리는 수직선을 사용했다. 이런 것을 수직선 모델이라고 합니다. 수직선 모델. 특히 그 유리수의 사칙 연산은 일관된 모델이 없어요. 그러니까 4개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한 모델로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이 수직선 모델이긴 한데, 또 가장 수직선 모델이 보편성이 있죠. 하지만 또
연산에 따라서 좀 더 적절한 모델이 있어요. 근데 그런 수직선 모델을 제외한 다른 모델은 다른 연산에 사용하기 어려운 그런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책은 모든 사칙 연산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수직선 모델을 기본으로 했고 필요에 따라서 이제 한두 가지 다른 모델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모든 연산은 다 수직선 모델로 해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유리수 덧셈도 수직선을 이용해서 해야 되겠다. 그냥 아무렇게나 가르치는 게 아니고 수직선 모델을 쓰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위에도 이제 이쪽에서는요, 샘돌 모델. 샘돌 모델은 돌에다가 바둑가위 같은 돌에다가 덧셈, 뺄셈, 플러스, 마이너스를 써서 정확하게는 이제 덧셈, 뺄셈이 아니고 양수음수죠. 파지티브, 네거티브를 써서 그걸 가지고 연산하는 그런 모델이 샘돌 모델 있고 곱셈, 나눗셈 때 많이 쓰는 게 귀납적 외사법, 내사법이 아니고 외사법. 외사법은 외분법이죠, 외분. 내분할 때 그 내분, 내사법, 외사법 똑같은 의미로 쓰는 외사법을 씁니다. 이제 이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쓰는 수직선 모델이 세 가지 정도가 가장 이제 많이 쓰는데 기본적으로 수직선 모델이 가장 보편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수직선 모델을 썼고 샘돌 모델은 이제 우리는 쓰진 않았고요. 귀납적 외사법은 곱셈할 때 불가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유리수 사칙 계산에 대해서 7가지의 그런 것들을 보면 발견이라든가 그다음에 이해라든가 추측이라든가 발견 이런 식의 그 역량, 핵심 역량, 아이들이 해내야 되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학습 목표로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다. 핵심 발문 보시면 두 수의 덧셈과 뺄셈하는 원리는 뭐냐?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뺄셈하는 원리는 덧셈으로 바꾸는 겁니다. 덧셈하는 원리는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여기가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그 원리가 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검정교과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검정교과서는 이제 이 부분이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 그래가지고 정수와 유리수 덧셈을 어떻게 하나요? 해서 여기도 검정교과서 수직선 모델을 쓰고 있습니다. 모형 자동차가 기준점 5에서 오른쪽으로 5m 갔다가 이제 왼쪽으로 2m 간 후에 멈췄다. 이걸 수직선에 나타내면 이렇게 이제 기준점 5, 원점이죠.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5 갔다가 이만큼 뺏겠다. 그러면 이제 3의 위치에 있겠죠. 그래서 기준점에서 오른쪽으로 3m 간 곳이다. 이렇게 네모칸 넣기. 이 네모칸 넣기는 교육적으로 꼭 지양해야 됩니다. 네모칸 넣기는 아이들에게 아주 그 게으름을 가르치는 겁니다. 네모칸 넣기는 그냥 답만 쓰는 되는 이런 사고. 수학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모칸을 오히려 크게 쳐서 애들이 쓸 말이 많고 해야 될 일이 훨씬 많은 아주 귀찮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귀찮아한다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걸 포기하면 아이들은 더 귀찮아합니다. 선생님들이 그 귀찮은 그 장면을 극복시키면 3월 달에 극복시키면 4월부터는 너무나 글을 잘 씁니다. 그래서 그 믿고 아이들한테 반드시 글을 많이 쓸 수 있도록 이 네모칸 넣기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이 모형 자동차가 멈춘 지점 위치를 정수의 덧셈을 이용해 나타낼 수 있을까 해가지고 바로 이제 수직선을 모델로 주고 이와 같은 음의 5에다가 양의 5에다가 음의 2를 더하면 양의 3이 된다라는 식을 만들어내서 이것이 유리수의 덧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이제 교과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수직선 모델을 확장시켜서 4가지 유형, 양의 정수, 양음, 음량, 요 4가지의 연산에 대해서 다 수직선 모델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수직선 모델은 덧셈, 뺄셈에 아주 좋은 모델이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어떻게 내고 있느냐? 수직선을 이용해서 정수의 덧셈은 다음과 같이 두 수의 절대값을 이용해서 계산한다. 이게 정수의 덧셈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계산 예시를 주고 딱 마지막에 이제 정리를 하죠.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은 부호가 같은 경우에 두 수의 절대값의 합에 공통인 부호를 붙인다. 부호가 다른 두 수는 절대값의 차에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붙인다.
라고 이제 절대값 개념을 가지고 용어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이게 이제 유리수의 덧셈의 어떤 일반화된 어떤 성질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덧셈에 대해서 똑같은 걸 제가 두 개 했네요. 그러면 이제 수학의 발견으로 가볼까요? 수학의 발견은 탐구하기 3번입니다. 탐구하기 3번이 유리수의 덧셈의 원리인데 역시 수직선 모델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시는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자연수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음수를 안 쓰고 자연수 예시를 하나 줬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초등하고 똑같기 때문에 자연수를 쓴 거는 다만 거기에 양의 부호, 파지티브가 붙었을 뿐이고 이거는 그냥 2 더하기 3과 같죠. 그래서 5라고 하는 이 연산을 수직선에다 이렇게 지금 표시하는 이거는 예시로 들었지만 이 예시는 애들이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아는 것을 주고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너희들도 나머지 이제 음과 양과 음과 양 이 세 개의 덧셈을 한번 해봐라 라고 해서 시키는 거죠. 자, 음의 3과 거기 이어서 음의 2 이렇게 가는 거죠. 두 번. 그다음에 양의 3을 갖다가 음 쪽으로 4로 가라. 그다음에 음의 5로 갔다가 양의 2만큼 가라. 이런 식으로 이제 애들이 화살표 가지고 결과를 구할 수 있는 이런 상태로 가는 겁니다. 자, 이것을 수직선에 이제 그렸을 때 친구들하고 비교해 본 다음에 2번에 질문합니다. 이래서 이 더하기를 뜻하는 덧셈 플러스 기호는 수직선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아까 보니까 덧셈은 지금 갔다가 그다음에 갔다가 덧셈이 바로 요 장면에서 이루어져요. 덧셈은 두 연산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덧셈은 두 연산을 연결하는 처음 수에 이어서 이제 그다음 움직이는데 부호의 방향대로 움직이는 거죠. 부호가 양이면 오른쪽 방향으로, 부호가 음이면 왼쪽으로 가는 그런 것을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답변을 아이들이 이제 여기다 쓰는 것이 목적이고요. 여기서 이제 이 부호, 양음의 부호와 여기 양음의 부호가 있죠. 기호, 덧셈, 뺄셈이 있죠. 똑같습니다. 이것의 역할을 구분하는 거예요. 덧셈은 어떤 역할이냐. 그 다음에 양음은 일단 양음의 부호는 방향을 나타낸다. 방향을 지시하고 있고 덧셈은 이제 뭐냐. 덧셈은 계속 처음 이제 수에 이어서 이제 가는데 어느 쪽으로 가느냐는 부호가 결정하는 거예요. 처음 수에 이어서 그 이어지는 부분이 덧셈으로서 기호가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3번에서 역시 자기가 했는 지금 부호가 있는 두수의 덧셈을 이렇게 수직선에 했는데 이것을 친구들과 논의해서 자기가 찾아보고 친구들과 모아서 어떤 이제 성질을 교과서가 그 박스해 준 성질을 그냥 외우는 그런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정리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교과서처럼 말끔하게 절대값 개념까지 섞어서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나름의 이제 방법들이 나오는 건데 이 모듬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모듬이 아주 정확한 답을 완성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최악의 경우 한 모듬 정도만 가장 모범적인 그날 학습 목표를 도달하면 얘들이 그날 나머지 수업을 주도시키면 되는 겁니다. 교사는 굳이 이런 모듬이 발생하면 자기가 일부러 나서서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모듬이 그날 교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한 모듬이 아니고 두 모듬쯤도 되면 두 모듬의 상태를 교사가 정확히 점검해서 어떤 모듬을 세워서 이걸 끌고 갈 것인가를 선정하는 그런 선정하기를 시행해야 되고요. 그래서 연결을 어떻게 갈 거냐 하는 것이 교사의 고민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해설서를 가볼게요. 해설서의 탐구활동 의도를 보시면 탐구활동 의도는 이제 세 가지가 지금 나와 있죠. 이거는 이제 수직선을 이용해서 덧셈의 원리를 학생 스스로 발견한다. 뺄셈의 원리는 덧셈의 원리를 쓸 거니까 덧셈의 원리를 정확히 발견해야 됩니다. 특히
부호가 다른 두 수를 더하는 것. 부호가 같은 거는요, 쉬워요. 가고. 근데 부호가 다르면 딱 방향이 틀어지잖아요. 이것이 이제 어려운 거고, 이것을 이해하는데 학생들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실험에서 많이 이제 발견했고, 선생님들도 경험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더하기 기호가 뭐냐, 이 의미를 아이들이 생각해서 그 움직임의 어떤 방향을 관찰하고 덧셈의 원리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수직선 움직임을 이렇게 색깔을 달리 표현해도 좋고요. 어쨌든 이렇게 아이들은 수직선 그리는 것은 어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노하우로 가볼게요. 수업 노하우는 보면 학생들은 덧셈의 정수 덧셈을 처음 여기서 이제 경험하는 겁니다. 예시가 이제 있긴 하지만 수직선에 일단 나타내는 것은 충분히 할 것인데 이것을 또 어려워하는 데 충분히 있을 거다. 이런 예상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예시, 양의 2와 양의 3을 더한 것을 어떻게 수직선에 나타내는 것을 한 번 정도 교사가 더 설명해 줄 수 있다. 이건 어떤 상태냐면 처음부터 이걸 설명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의 예시를 보고 자기들이 직접 하면 교사가 개입할 거 없고 가르칠 거 없습니다. 근데 전혀 잘 안 되고 있다. 이럴 때 이제 아이들 한 1분 정도 살펴서 상태가 이제 아직 어렵다면 이때는 교사가 그 예시를 한번 이렇게 직접 움직여서 보여줄 수 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해내는 아이들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사가 100% 가르치는 것보다 한 10% 정도만 이렇게 지원해주고 나머지를 또 스스로 해보게 하는 이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할 거냐, 교사 설명 예도 하나 넣어놨어요. 설명 예도 보면 양의 3은 0보다 3만큼 크다. 그렇기 때문에 수직선에서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3만큼 떨어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의 2와 양의 3은 0이 아닌 그 플러스 2를 출발점으로 이 더하기가 다시 거기서 3만큼 오른쪽으로 더 간다. 그러니까 그 이어서 간다는 개념, 이것을 이제 아이들에게 불가피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덧셈의 경우에는 두 번의 움직임이 모두 같은 방향이에요. 그 두 양수를 더할 때는 오른쪽으로 두 번 움직이고 두 음수를 더할 때는 왼쪽으로 두 번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움직이는 방향은 부호, 양음의 부호가 하는 거고 움직인 거리는 더한 절대값만큼 더한 합과 같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절대값이란 표현이 굉장히 어렵긴 한데 그런 상태가 나오도록. 근데 이게 절대값으로 안 나올 때는요, 여러분이 그 말을 절대값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절대값은 아마 아이들한테 나오는 걸 기대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럴 경우 여러분들이 절대값 용어를 써서 지금 이 표현은 이렇게 절대값이라는 용어로 표현해도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어떤 과정을 이제 겪어야 되겠죠. 부호가 다른 두 수의 정수의 덧셈의 경우는 두 번의 움직임이 서로 방향이 반대다.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반대다라는 것이고 그 이동하는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많이 움직인 쪽으로 이제 남게 되죠. 그래서 많이 움직인 쪽의 부호가 마지막 결과의 부호 같다라는 것. 그리고 움직인 거리는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차이만큼 절대값 차와 같다라는 이 말을 이제 아이들이 해낼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다음에 모dom이나 학급 전체와 함께 일의 결과에 대해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모돔 활동을 1번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일을 해결할 때 훨씬 더 수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일을 결과에 대해서 움직이는 방향이나 더하는 두 수의 부호나 더하는 수의 크기 등 이게 따라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살펴보도록 안내한다. 이렇게 그런 걸 좀 주의 깊게 봐라. 크기에 대해서, 부호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그 정도의 지시는 되돌리는 지시는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움직임이 비슷한 것끼리 분류한다. 비슷한다는 뭐냐면 계속 같은 방향 갔느냐, 또 가다가 이렇게 방향을 전환했느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럼 그때의 특징이 뭔가 부호가 같다느냐, 부호가 다른 거냐 이런 특징을 이제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후 활동의 학생들은 뺄셈을 덧셈으로
바꾸어서 이제 원리를 발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원활하게 활동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더하기를 표현하는 방법. 그러니까 뺄셈을 정확하게 이 덧셈으로 연결하려면 덧셈 개념이 정확히 이해돼야 돼요. 근데 덧셈을 그냥 겨우 또는 그냥 공식적으로 그냥 할 수 없이 계산하는 아이들은 뺄셈을 덧셈으로 바꿔서 연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덧셈 원리가 강하게 아이들한테 이해돼야 된다 이런 의미를 보여주는 거고요. 참고 사항은 이제 샘돌 모델을 샘돌 모델을 이용해서도 이렇게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다는 어떤 것을 이제 교재가 제시하고 있는데 샘돌 모델은 이제 어떤 교과서가 쓰고 있는 것도 가끔 있는데 우리 교재는 샘돌 모델을 본문에서는 이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거 생각하시면 좋은데 이런 모델을 왜 많이 생각해야 되냐면 아이들은 수직선 모델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이가 의외로 또 샘돌 모델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도 학생마다 이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수직선 모델은 이 덧셈을 지도할 때 자유 사용하지만 또 샘돌 모델도 사용해서 이제 지도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 좀 감안하시고 이렇게 샘돌을 가지고 이제 하는 것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이제 약 1시간 정도 흐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쉬고 10분 정도 쉬고 이 다음 2차 시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2차 시는 덧셈의 교환법칙, 결합법칙에 관계된 건데 10분간 지금부터 쉬고 나서 지금 8시 10분, 8시 10분에 다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